반장들 반가워요. 네, 공휴일 해보니까 더 반갑네요. 네, 5월 22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반장,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잖아요. 어떤 대화가 오갈 걸로 보입니까? 의제는 역시나 북미 회담인데요. 그렇겠죠.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합의를 할지, 그걸 또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행할지 이 네. 두 가지 토픽을 놓고서 각본 없는 대화를 할 것이라고 그래요? 합니다. 좀 더 네. 아주 솔직한 대화가 오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전 조율 없는 그런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자, 최 반장.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 첫 재판이 예정대로 열리는 거죠? 네. 법정 촬영은 가능합니까? 일단 재판은 내일 오후 2시 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열리는데요. 그 재판 촬영 여부는 오전에 재판부가 결정을 할 걸로 보이는데 최 반장은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앞선 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 비춰봤을 때 공개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래요? 이 전 네. 대통령 측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조금 전에 이제 신 반장하고 얘기했지만요.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과 배석자 없이 만나게 되고요. 그 사전 조율도 없는, 그 영어로 말하면 프리토킹이라는 거죠. 네, 그 각본이 없는 그런 대화를 한다는 거고, 그만큼 두 정상이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는 게 무엇보다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에 도보다리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단둘이 상당 시간을 얘기했잖아요. 그 나눴던 대화의 또 일부분을, 중요한 부분을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반장 발제 때 또 알아보겠지만요.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던 내용,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며칠 전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통화할 때 왜 그동안 나한테 얘기했던 내용하고 북한의 반응하고 다르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따지듯이 그 물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공식 설명입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그 옆에 직접 있었대요. 직접 이제 그 정상 간의 통화에 배석을 했는데 그런 대화는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 드루킹 특검 법안 또 추경안을 가까스로 처리한 국회, 이제는 대통령 개헌안과 국회의장단 선출 문제를 놓고 다시 대치 전선을 형성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에서는 24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하자는 그런 입장이고요. 개헌안 철회를 주장해온 야3당이 내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 개헌안의 자진 철회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다가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놓고 관례에 따라서 다수당에서 맡아야 한다는 민주당, 이미 후보를 확정했잖아요. 그렇죠. 문희상 의원으로. 또 지방선거 이후의 의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 등이 맞서면서 또 역시 공방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국회 상황이 뜨겁진 않지만 내일 아마 그 국회 공방이 좀 치열할 분위기예요.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어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과 드루킹 특검 관련한 얘기부터 짚어보고요. 한미 정상회담 속보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관련 소식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지방선거 관련한 얘기도 해봅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회가 어제 가까스로 본회의를 열고 오랜 시간 여야 간 진통을 겪었던 추경안과 드루킹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통과된 후에도 이런저런 뒷말이 나오는 데다가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의원들의 투표로 부결되면서 소위 방탄의원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 그리고 특검법 후속 조치 등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종일 두 방탄이 화제입니다. 먼저 우리 방탄소년단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2년 연속으로 톱소셜 아티스트상을 받았습니다. 총알처럼 날아오는 편견을 막아내고 청춘들의 음악과 가치를 지켜내겠다며 꾸려진 BTS. 사회의 부조리에 맞선 이 노래는요, 마치 또 다른 방탄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는요,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문종 염동열 의원을 향해 날아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며 방탄국회라는 이름값을 제대로 해냈습니다.
무기명 투표였지만 투표함을 열어보니 민주당에서도 적지 않은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죠. 당 지도부는 부끄럽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를 했고 소속 의원들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릴레이 반성문을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홍문종, 염동열 의원 모두 민주당 전신인 새천년 민주당에 발을 담궜던 이력이 있습니다. 체포에 반대한 의원 수를 보면요. 홍문종 141명, 염동열 17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염 의원이 31명이 더 많았는데요. 염 의원은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반대편 투표소까지 찾아가 여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일각에서는 불법 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홍 의원과는 달리 인사청탁은 의원이라면 누구나 맞닥뜨리게 되는 사안인 만큼 구속은 과하다는 인식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동료 의원의 호소도 있었습니다. 폐광지 자녀의 우선 채용이라는 지역구 환경으로부터 민원 해결 차원으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저 자신도 4선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채용 청탁이라는 불법적 요소와 민원 해결 차원의 취업 부탁이라는 둘의 경계선에서 혼란을 느끼며 많은 고민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젠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의원의 신상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는 28일 본회의가 잡혀 있지만 정세균 의장이 정부 개헌안 의결을 위해 24일 본회의를 소집을 했기 때문에 이날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8일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이 큰데요. 여론의 역풍에 직면한 민주당은 모든 의원들이 가결할 것이라고 밝혀서 사실상 염동열 의원과는 같은 혐의지만 권 의원은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무기명 투표다 보니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다음은 추경안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젯밤 10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야권은 펄쩍 뛰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특검법 의결을 미룬 건 정부가 특검 출범을 회방 놓으려는 꼼수라고 했습니다. 다만 추경안은 시급하기 때문에 즉각 처리한 것이고 특검법은 법률 공포안이기 때문에 법제처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게 총리실 측의 설명입니다. 어제 추경안 처리를 전에는 여야 의원 5명이 30분 가까이 찬반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추경안과 관련한 국회의장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고 정세균 의장은 여지없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국회의장에게 보고된 직후 모두 41곳이 수정되었는데 정부의 추경 예산안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급변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절대적으로 윗선의 개입과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국회의장이지 그런 세세한 내용까지 보고받고 수정을 지시하고 하는 사무관이 아닙니다. 의장이 고치도록 지시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잘 듣고 얘기하세요. 여야는 정부 추경안 원안 가운데 219억 원을 순삭감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감 항목을 살펴보면요. 일자리 추경이라는 의미가 무색할 만큼 청년 고용을 지원하는 예산은 싹둑 잘려나간 반면 지역 SOC 예산은 적지 않게 늘어났습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한 교통비 예산 976억 원은 488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1인당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였기 때문이죠. 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졸 청년에게 지원하는 사업 예산은 1인당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깎아 총 예산은 975억 원 중 240억 원이 줄었습니다. 또 이공계 학석사 취업 시 임금을 지원하는 예산 1,017억 원도 475억 원이 잘려나갔습니다. 반면 SOC 예산 가운데 살펴보면요.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매입 지원 사업은 272억 원이 늘었습니다. 또 함양 울산 고속도로, 광주 강진 고속도로, 보성 임성리 철도는 각각 100억 원이 늘었고요. 이 밖에도 앞에 암태 1국도, 거제 마산국도, 고성 죽계 마산 진정국도 등도 수십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일을 열심히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죠.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한 의정 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추경 통과 이튿날인 오늘 김석원, 김도읍, 장병환, 황주홍 의원 등은 일제히 추경 예산을 확보했다면서 이렇게 홍보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검 추경 통과했지만 방탄의원당 후폭풍입니다. 네, 어제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하지 않은, 심의하지 않은 드루킹 특검법은요. 아까 최 반장도 얘기했지만은 의견 청취 절차 등을 거쳐서 아마 다음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걸로 일단 보이고요. 자, 어제 특검법 표결 결과를 보니까요. 그 여야가 합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 특검법은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을 넘겨서 가결이 됐습니다. 여야 협상에 참여했던 여야 전현직 원내대표는 모두 찬성을 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우원식 전 원내대표죠.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평화와 정의 노회찬 원내대표 등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요. 정세균 국회의장과 20대 국회 하반기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문희상 의원도 가결에 동참했습니다. 어제 정부가 추경안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고 특검법은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어떤 식으로든 특검법 시행을 최대한 늦춰서 공소시효를 넘기려고 작업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뭐 특검법은 통과가 됐고요. 특별검사 추천과 임명, 또 수사 준비 기간 등을 다 고려하면요. 아마도 다음 달 말, 그러니까 6월 말쯤 수사가 시작될 걸로 보이죠, 양 반장. 그렇습니다. 특검법에 따라서요. 특검 후보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이렇게 뽑아서 국회에 추천을 하면 야3당이 합의를 해서 2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대통령한테 그 2명을 추천을 하죠. 그럼 대통령이 그 2명 중에서 1명을 뽑아서 임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변협에 따르면 약 지금 30명에서 50명 정도 안팎이 추천이 됐고, 오는 29일 이후에 특검법이 공표되는 대로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열고 4명을 뽑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추천 후보 지금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그리고 문무일 검찰총장과 기수가 같은 연수원 18기에서는 강찬우 전 대검 반부패부장, 박민표 전 대검 강력부장 등등이 지금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2명 가운데 1명을 임명하면 이 특검은 20일 동안 특검보 파견 공무원 등을 임용하고 또 사무실을 구하는 등 수사팀을 꾸리게 됩니다.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이고 내곡동 특검보다는 길고 최순실 특검보다는 짧습니다. 이 규모 역시 두 특검의 중간 규모로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등 총 87명 규모고요. 이 향후 최대 쟁점은 특검의 수사 범위일 텐데, 이 법안은 드루킹 연관, 범죄 혐의자 관련자, 인지된 사건 등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야당에서는 김경수 의원은 물론이고 대통령 측근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에 이제 최 반장이 얘기했나 정 반장이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신 반장이 얘기했던 관련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그 논쟁이 될 수 있다,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좀 기억이 나고요. 자, 어제 저희가 다뤘었죠.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드루킹과 수차례 만나고 또 살해금을 받은 것이 좀 드러나면서 지금 야권에서는 공세 수위를 한창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당장 드루킹과 김경수 전 의원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송인배 비서관이라는 사실이 어제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송 비서관은 드루킹이 이끌던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과 지난해 대선 전 4차례 만남을 갖고 2번에 걸쳐서 100만 원씩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도 청와대 조사 결과 드러난 사안입니다. 당장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2명이 드루킹에 연루되고 있다면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서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특히 홍준표 대표는 송 비서관이 드루킹 게이트와 연관이 됐다면 문 대통령의 인지 여부도 특검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그런 발언을 한 셈인데, 지금 이제 야권에서는 이제 송인배 비서관 문제를 계속해서 부각하고는 있지만은 청와대 쪽의 설명은 그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김경수 전 의원을 소개해 준 것도 통상적인 활동으로 큰 문제가 없다, 그런 입장이잖아요. 결국은 청와대 입장으로는 정면 돌파하겠다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는 송인배 비서관의 거취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표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송 비서관 거취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논의를 한 적이 없다면서 불법 여부가 있었는지는 가려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민정수석실이 송 비서관이 정부 출범 후에 드루킹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이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사건을 종결한 바가 있었고요.
사실 송 비서관의 경우에도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청와대는 특검에 출석한다라고 하더라도 사표를 제출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이 송 비서관을 2번 조사를 했죠. 그리고 이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대통령에게는 이제 보고가 안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야당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는 조국 수석의 직무 태만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사퇴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특히 뒤늦게 대통령에게 보고한 데 대해서 의혹이 커지고 있는 사안을 쉬쉬했다는 조 수석의 태도는 사건 은폐라는 비판을 명키 어렵다면서 문제가 없어서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드루킹 사건 진상조사단장이죠. 김영우 의원 또한 송인배 비서관에 대한 내사 종결은 사건 은폐라고 주장을 하면서 조 수석에게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드루킹 관련해서는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어제 드루킹이 조선일보에게 편지를 보내서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려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이에 대해서 검찰이 녹화도 돼 있고 드루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드루킹이 또 재반박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검찰이 드루킹의 그 주장에 대해서 김경수 전 의원에 대해 진술을 할 테니 내가 댓글 조작 수사 축소해달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했다. 이런 것이 당시 수사 과정을 다 녹음이 돼 있다는 그런 파일이 있다고 검찰이 밝히지 않았습니까? 자, 이에 대해서 드루킹이 변호인을 통해서 나는 검찰에 댓글 수사 축소 요구한 적 없다면서 당시 녹음한 파일이 있으면 편집 없이 다 공개하라 이렇게 검찰을 향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네, 이렇게 나오니까 검찰 또한 드루킹이 원한다면 당시 면담 영상, 음성을 공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개되겠네요. 그러면. 네, 중앙지검 관계자는요. 일단 녹취록, 영상 등 공개를 원한다면 김 씨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요구하는 게 절차상 적법하다면서 정식 요청서를 받는 대로 면담 녹화 영상본을 공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드루킹 변호를 맡은 오정국 변호사는 오늘 사임을 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2차례 재판에서 김 씨의 변호를 맡았었는데 앞서 검경 수사 과정에서 드루킹 김 씨를 변호한 변호사 2명이 사임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이번이 3번째 사임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변호사 3명이 사임을 한 셈인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댓글 사건은 국선 변호로 갈 가능성도 있겠네요. 일단 새로 선임을 하든지. 그렇죠. 새로 선임을 하거나 아니면 네. 국선 변호인으로 가거나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야당 쪽에서는 드루킹과 김경수 전 의원 간에 지금 이제 돈 거래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양 반장. 그렇습니다. 앞서 김경수 전 의원이 한주형 전 보좌관이 500만 원을 받고 2,700만 원 정치 후원금, 또 송인배 제1부속실장의 200만 원에 이어서 이 드루킹의 매크로 시연 직후 김경수 전 의원이 경력금조로 1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건넨 정황이 지금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경수 전 의원 측은요, 이 범죄 혐의자의 일방적 주장, 허황된 거짓들이 사실처럼 보도되고 있다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특검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뜻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대한변협이 이제 어제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특검 선정 작업은 빠르게 진행될 걸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진실 공방이 치열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최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드루킹의 검찰 조사 장면은 공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네요. 그렇죠?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할게요. 검찰 드루킹 공식 요청 시 영상본 공개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워싱턴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약 반나절 뒤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조우합니다. 청와대는 현재 북미 회담이 99.9% 성사됐다고 보지만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한미 두 정상이 짜여진 각본 없이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눌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참관을 위한 국제기자단이 오늘 오후 북한 원산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취재단은 북측이 명단 접수를 거부하면서 결국 동행하지 못했죠.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중대기로에 선 남북미 관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북미 간 세기의 담판을 앞두고 미묘한 긴장 기류가 형성된 가운데 백악관이 이미 회담을 기념할 주화까지 제작해두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바로 이 사진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각자 국기를 배경으로 이렇게 서로를 응시하고 있고요. 이 위쪽 테두리엔 한글로 평화회담 이렇게 4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 옆에는 대통령 트럼프 그리고 수프림 리더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란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회담에 앞서 기념 주화부터 공개했다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 얼마나 큰 무게를 싣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노벨상으로 돌아올지도 모르는 임기 내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자부하고 있다는 거죠. Do you deserve the Nobel Prize, do you think? Everyone thinks so, but I would never say it. You know what I want to do? I want to get it finished. The prize I want is victory for the world, not for even here. I want victory for the world, because that's what we're talking about. So that's the only prize I want. 네, 하지만 미국 내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백악관 내에서조차 회의론이 나오는 마당에 기념 주화부터 공개한 게 과연 적절하냐는 건데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반응을 몰랐을까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미 회담을 밀어붙일 의지를 갖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최근 난기류에서 비롯된 우려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나 끝까지 가보겠다라는 거죠. Well, we're willing to do a lot, and he's willing to, I think, do a lot also. And I think we'll actually have a good relationship, assuming we have the meeting and assuming something comes of it. 문 대통령이 1박 4일이라는 빡빡한 일정으로 워싱턴을 찾은 건 역시 같은 이유입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합의문까지 사전 조율을 마치는 관행을 일체 배제하고 어떻게 하면 중요한 합의를 이룰지 그 합의를 어떻게 잘 이행할 것인지 딱 2가지 토픽만 가지고 만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두 정상 차원의 솔직한 의견 교환이 이번 한미회담의 주 목적이고 짜여진 각본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실장은 또 최근 정상 간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왜 최근 북한의 입장과 문 대통령이 전한 이야기가 다르냐라고 따져 물었다는 뉴욕타임즈의 보도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통화에 직접 배석했지만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고 NSC 협의에서도 그런 기류는 느낄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설명을 종합해보면 최근 일각에서 불거진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성공적 북미 회담 개최를 위한 한미 간의 공조는 여전히 굳건해 보입니다. 결국 핵심은 북미 간의 불신을 신뢰로 바꾸는 건데 전문가들은 내용만큼이나 접근 방식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잘 살게 해주겠다는 메시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이 우리가 핵을 포기하면 경제적 보상과 혜택을 주겠다고 떠들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한번 미국의 기대를 걸고 경제 건설을 해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거래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연일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자력 자강을 외치면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외부적 보상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흥은 결국 김 위원장이 1순위로 생각하는 체제 보장에 불리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러한 김 위원장의 속내를 파악하고 협상에 임해야만 북미 회담이 성공적인 합의로 귀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참관하기 위한 국제기자단이 오늘 오후 북한 내 베이스 캠프 원산에 도착했습니다. 당초 참가하기로 했던 한, 미, 중, 러, 영 5개국 중에서 우리 취재진만 빠진 채였습니다. We hope that the North Koreans are going to be transparent like they say they are, and they're going to show us the nuclear test site and show us the dismantlement of it. But we really don't know a whole lot other than what they've told us in advance. So we'll see what we see. 북한은 베이징에서 비행기가 뜰 때까지 결국 우리 측 취재진 명단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과거 대결과 반목을 끝내고 새 시대로 나아가자는 것이 판문점 선언의 취지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예 기회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폐기 절차는 날씨에 따라서 오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진행이 되고요.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오늘 또는 내일 전격 방북을 허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뭐 가능하다고 얘기는 못하죠. 뭐. 어쨌든 지금 당장 뭐 불가능하다는 건 이제 뻔한 거고. 예? 그렇지만 승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뭔가 파격적으로 뭘 좀 하는 것도 좀 있고. 근데 제 보기에는 그저 희망을 가지고 하면 좀 내일까지라도 기다려 보시면 혹시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는지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취재진은 일단 내일 귀국을 할 예정이지만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다시 참석하게 될 가능성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청와대 북미회담 99.9% 성사, 오늘 밤 한미 정상회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취재진을 제외한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이렇게 4개국 취재단이 지금 원산 그 비행장에 도착을 해서 이제 뭐 시간이 이제 흘렀으니까 지금 이제 풍계리로 이제 열차를 타고 이동할 수도 있고요. 아직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 조금 자, 전에요. 지금 원산에 있어요? 네, 참가한 그 영국 취재진이 트위터를 올렸는데 그 원산에 있는 프레스센터 호텔에 머물고 있다면서 인터넷이 잘 된다. 뭐 이런 트위터를 올렸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지금 최 반장, 지금 원산에 있는 건 원산에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어제 북한 그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현장을 참관하기 위해 기자단이 베이징으로 집결을 했었잖아요. 주중 북한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오늘 오전 베이징 서두공항을 통해 고려항공 전세기를 타고 원산으로 향했는데 조금 전 도착했다고 하고요. 통일부가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막판까지 우리 측 취재진 명단을 넘기려고 했지만 북한이 끝내 접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국 스카이뉴스의 마이클 그린 기자가 개인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전 10시 20분께 총 8개 외신 기자단이 전세기에 탑승했다. 한국 기자들은 타지 못했다. 뭐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이 같은 언론사의 톰 채셔 기자는 또 고려항공 비행기 내부 사진을 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이 있었던 게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북한이 뭐 취재비로 $10,000 맞아요. 요구했다. 맞아요. 뭐 이런 예. 외신 보도가 있었는데 외신 기자들은 그러니까 $10,000의 요구는 없었다. $160를 사전에 지불했고 이건 평소 출장비 정도의 비용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10,000은 오보네요? 오보인 셈이죠. 그렇군요. 네, 자, 네. 아까 그 노동신문 베이징 특파원이 공항에 나온 모습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맞아요. 예, 아까 발언한 이름이 사람이죠. 네. 최종혁이 아니라 원종혁 기자인데, 네. 근데 이게 노동신문 기자가 공항에 직접 나온 거 상당히 이례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이 원 기자는 외신 기자단 배웅을 위해서 공항에 나왔다라고 밝혔는데, 뭐 당연히 우리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겠죠. 이 원 기자는 같은 기자로서 남측 취재진이 오지 못한 게 안타깝다라면서 이 남측 취재진들 참가해주길 나도 바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나 저기 항공기 어떻게 탑승을 할 수 있는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글쎄, 그거는 뭐 나도 뭐 대사관에서 아직 뭐 다른 지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나는 그저 어쨌든 희망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희망은 있습니까? 네, 난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 원수님께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다 회담이랑 하시고 좋은 그 합의랑 보셨는데 물론 미국하고 남쪽하고 멕시코랑 교섭 하니까 그 우리가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소명이랑 나하고 담화랑 발표하고 그렇게 됐지만은 이것도 우리로서는 우리 조선만에서 큰 행사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남쪽 기자들도 참가하면 더없이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상당히 의미심장한 발언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 취재진은 내일 귀국을 해서 서울에서 좀 대기를 할 예정이고요. 뭐 일각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우리 측 취재진이 경의선 육로를 통해서 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의식을 참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노동신문 원종혁 기자였죠. 그 원 기자 얘기가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들리네요. 그러니까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정부는 유감 표명을 일단 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명의로 입장문을 냈는데 북측이 우리 측 기자단을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후속 조치가 없어서 방북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해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 남북 간 모든 합의를 반드시 이행함으로써 새 시대로 나가자는 게 판문점 선언의 취지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러니까 그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판을 깰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한 그런 차원이라면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우리 그 취재단을 다시 북한으로 좀 불러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자 한번 지켜보고요. 지금 북한이요. 근데 이제 하나 좀 묘한 거는 지금 이제 저희가 다뤘던 대로 우리 측 취재진은 그 거부했잖아요. 5개 나라 중에 우리 취재진만 거부했는데. 근데 동시에 또 남북 관계 개선 의지는 표출하고 있어요. 북한 쪽에서요. 조금 전 그 원종혁 기자의 말만 들어봐도 뭐 개인 의견이라고는 했지만 좋은 결과가 내일까지 기다려보면 있을 거다라고 했잖아요. 최종혁 반장의 입장에서도 내일까지 기다려보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그 부장이 얘기한 걸 좀 짚어보면 오늘자 노동신문 보도입니다. 민족자주의 길에 빛나는 불멸의 업적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는데요.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은 조국 통일 운동에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우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 애국 위협을 추동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고 취재진 접수를 거부한 것과는 뭐 결이 다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아마도 원종혁 기자가 기사를 쓴 게 아닌가 싶은데 또 죽어도 버리지 못할 대결 악습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패거리들이 또다시 동족 대결의 광풍을 사납게 일으키는 것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부정하고 북남 관계 개선을 가로막으려는 추악한 망동이다.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줌도 못 되는 반통일 역적들이 아무리 표현이 좀 그렇네요. 발광해도 대세의 흐름을 돌려 세울 수 없다면서 이 남북 관계가 이 경색 국면에 접어든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원종혁 기자가 썼을 것 같지 않은데요? 그렇죠? 네. 자, 북한이 지금 이제 냉온을 오가는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신반장,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향후 북미 대화에서 미국 편만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무언의 압박을 행사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재자 역할을 강조한 문 대통령이 한미 공조만 강조할 게 아니라 최근 불거진 미국 내 강경파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좀 더 북측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해 달라라는 겁니다. 최근 청와대가 남북 고위급 회담이 취소된 후에 북미 관계에서 상호 존중,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 그리고 또 문 대통령과 함께 지금 방미 중인 정의용 안보실장이 북한 측 입장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의 만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이제 공식 기자회견이나 이런 건 없어요. 없지만은 이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이제 아마 브리핑이 있을 거고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또 이어서 남북 정상이 지금 한라인 전화 통화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한미 정상회담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정의용 실장이 한미 정상회담은 두 정상 간의 만남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 거냐 여기에 대한 솔직한 의견 교환이 주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행하는 우리도 어떤 얘기가 나올지 예측을 전혀 못하겠다라고 했고요. 그게 또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각본 없는 대화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합의문을 보통 이제 정상 간의 만남에서는 사전에 만들잖아요. 그런 사전 조율이 아예 없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완전히 열려 있는 그런 그 대화가 되겠고요. 정 실장은 북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성사시키고 이 중요한 합의를 이룰 수 있게 할지, 합의를 이룰 경우에 그 합의를 어떻게 잘 이행할 것인지 허심탄회한 아주 자유로운 논의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로지 이 두 가지 토픽만 가지고 두 정상이 만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간단히는 얘기했었는데 어제 저희가 다뤘던 내용이죠. 뉴욕타임스 등 외신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에 불안감을 갖고 있고 참모들을 압박하고 있고 화를 냈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불만 제기를 했다 이런 보도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이제 청와대 공식 설명인 거죠. 네, 해당 보도 내용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신의 설명과 북한의 태도가 왜 다르냐 이렇게 물었다는 건데요. 정의용 실장은 본인이 그러니까 내가 한미 정상통화에 배석을 했지만 그런 질문은 전혀 없었다면서 한미 공조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 미국의 대북 메시지도요. 약간 좀 그 왔다 갔다 냉온을 오가는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비교적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고요. 또 볼턴 그 NSC 보좌관이 상당히 좀 강경한 그런 압박 메시지를 내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오늘 펜스 부통령이 상당히 센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굿캅, 배드캅 그 전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펜스 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갖고 놀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리비아 모델과 같은 끝을 맺게 될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It would be a great mistake for Kim Jong-un to think he could play Donald Trump. So clearly the president's still willing to walk away. Well, there's no question. But look, it's we hope for better. We really hope that Kim Jong-un will seize the opportunity to dismantle hi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do so by peaceable means. 반면 또 폼페이오 장관은 다소 좀 결이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란 핵 합의 탈퇴 관련 연설에서 우리와 북한을 보라면서 김 위원장을 만나려는 의지는 심지어 적들과도 커다란 도전을 외교로 해결하려고 전념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문우신 재무장관도 북미 회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고 그의 말대로 회담 추진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폼페이오 장관이 2번이나 이제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에 아주 유화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자, 어쨌든 내일 그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뭐 야근을 할 필요는 없고요. 시차 때문에 내일 좀 일찍 일어나서 좀 결과를 좀 챙기도록 해요. 신반장이. 자, 좋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이렇게 정할게요. 청와대 한미 정상 각본 없이 회담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이름이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 있었죠. 어제 나 의원의 비서 박모 씨가 한 중학생과의 전화통화에서 막말과 폭언을 한 사실이 온라인에 알려지면서 그 불똥이 나 의원에게까지 튀었던 것입니다. 해당 의원은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나 의원 역시 모든 게 제 불찰이다라면서 사과를 했지만은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여러 가지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실의 박모 비서가 어제 자신의 SNS에 글 하나를 올렸습니다. 그 글 내용을 소개해드리기엔 좀 부적절해서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리죠. 박 비서 아마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문제를 놓고 한 중학생과 이렇게 전화로 설전을 벌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통화 내용을 한 인터넷 매체에서 인터넷에 올리겠다 했더니 이 보도가 나가기 전에 박 비서 본인이 먼저 SNS에 이걸 예고하면서 올릴 테면 올려봐라. 고소할 거다. 으름장을 놨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인터넷 매체 그냥 보통 매체 아니었습니다. 정치부 회의에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그 문재인 대통령 보고 미친 XX라고 했다는 그 보도 보자마자 직접 조원진 대표 찾아가서 그 욕설 고스란히 돌려줬던 이른바 응징 언론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였던 거죠. 자, 올릴 테면 올려봐라. 고소하겠다. 정도의 위협으로는 이 백 대표를 겁주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이 박 비서와 중학생의 통화 이렇게 공개되고 말았던 거죠. 그래, 나라 팔아먹는데, 나라 팔아먹는 정당인데, 김대중 노무현이 나라 팔아먹고 지금 문재인 이제 가만히 있냐? 너 나라 팔아먹고 있지? 야, 그래 내가 왜 그런 얘기 했는지 알아? 왜 그런 얘기 했는지 알아? 야, 다시 기분 가지고 왔어요. 나라 팔 거야. 뭐 이 뒤에도 장시간 또 통화가 이어지는데 뭐 아시다시피 내일 노무현 전 대통령 구주기 앞두고 좀 내용이 소개해드리기엔 좀 그렇습니다. 부적절합니다. 주로 노 전 대통령과 그 일가에 대한 욕설, 비난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까 들으신 박모 비서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학생 통화 상대 중학생에게 실질적인 위협도 가했던 거죠. 이렇게 말이죠. 야, 조만간에 얼굴 한번 보자. 내가 찾아갈게, 니네 학교로.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자. 알겠냐? 어디 조그만 놈이 버르장머리 없이 무서운 거 없지? 온라인 게임 하다가 상대방이 뭐 열받게 하면 야, 너 어디 살아? 주소 대. 나 지금 찾아간다. 뭐 이러고 실제 찾아가서 뭐 싸우는 걸 요즘 말로 현피 뜬다라고 한다던데 지금 들으신 내용이 딱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다행히 그 학생을 직접 찾아가진 않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공개되자마자 인터넷에서 뭐 난리가 난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 불똥 박 비서가 아니라
박 비서가 모시고 있는 이 나경원 의원한테 튀었던 거죠. 자,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그러자 나 의원 SNS에 직접 사과 글을 올렸죠. 전적으로 직원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제 불찰입니다. 라고 말이죠. 자, 비서 박모 씨는 호언했던 이 고소장 제출 대신에 사직서를 제출했고요. 본인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30대 중반이 넘은 어른으로 중학생에게 차마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점 변명의 여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에게도 사과를 했더라면 이 사과가 더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안타깝게도 그 얘기는 없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이거 정말 충격적인 뉴스였죠. 내가 바로 도종환의 친여동생이다 라면서 도장관 지역구인 충북 청주에서 시의원 출마를 선언했던 대한애국당 도경자 후보 말이죠. 20대 국회의원인 도종환 씨의 친여동생입니다. 북한으로 따지면 김정은의 친여동생과 김여정과 같은 사이입니다. 뭐 굳이 북한을 따질 이유가 있었나 싶은데 아무튼 북한에 김정은, 김여정이 남매가 있다면 남한에는 도종환, 도경자 남매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북한의 남매는 한 팀입니다. 그런데 남한의 남매는 오빠는 민주당, 그리고 동생은 진짜 민주당의 상극인 대한애국당이니 이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문광부의 기자들 문의가 막 쏟아졌죠. 부장관의 반응은 한마디로 이 사람 느규 뭐였습니다. 생전 처음 본다는 거였죠. 당연히 여동생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기자들 질문은 대한애국당을 향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한애국당 반응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아니래요? 뭐지 그럼? 누구지? 그걸 기자들한테 물어보는 식이었죠. 정작 논란의 당사자인 이 도경자 후보는 어제 연락이 닿지 않아서 이거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던 겁니다. 자, 하루가 지나고 오늘 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도경자 후보 측 이렇게 전했던 거죠. 도장관과 족보상 육촌 관계다. 친여동생은 아니지만 어릴 때 한 동네에서 살며 오빠 하며 친여동생처럼 살았다라고 말이죠. 자, 아까 분명 들으신 대로 친여동생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철험으로 사족이 달렸습니다. 말이 달라진 거죠. 그런데 그마저도 도종환 장관 측에서는 그래도 도경자가 누군지 모르겠다. 도통 모르겠다라고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 상황만 놓고 본다면 이 도경자 후보 충북 청주 사는 도시라는 그 인연을 앞세워서 내가 누구 동생이다. 이런 표현을 쓰자면 좀 그런데 이름을 팔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가령 이상복 부장이 요리 연구가 이연복 씨를 아주 친한 집안의 형님이다 얘기하는 꼴이죠. 복. 대한애국당 후보 검증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이연복 셰프를 형님이라고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네, 본 적이 없어요. 예전에 그 어디지? 얘기해도 되나? 연희동에 어디 그 식당에 한 번 가본 적은 있어요. 네, 좋습니다. 예약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자, 도경자 후보 일은요, 황당해요. 저도 어제 듣고서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이제 도종환 장관이 성주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청주가 성주도시 집성촌이에요, 최 반장? 그걸 저는 모르죠. 네, 그래요? 저는 알 수가 없고요. 일단 자료상에는 성주도시 집성촌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도경자 후보가 누구인가 하고 좀 찾아를 봤더니 청주에 있는 한 교회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남매가 꼭 같은 종교를 가질 필요는 없지만 당장 도종환 장관은 가톨릭이잖아요. 일단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다 했는데 어제 문체부에서 공식적으로 도 장관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반응이 나오면서 논란이 시작이 된 거였죠. 네, 그리고 또 어제 이 뉴스가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도 장관의 동생이 또 대한애국당. 이게 또 가능한 일이냐 이런 또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욕설까지 해서 굉장히 구설에 올랐었는데 민주당 소속의 현직 장관 동생이 그 당의 후보로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좀 충격적이었죠. 근데 지금은 또 친여동생도 아니고 육촌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황당한 상황입니다. 맞아요. 네. 몰라서 묻는 건 아니고 육촌이면 어느 정도 사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도경자 후보의 주장은 할아버지들끼리 형제지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종환 장관 할아버지와 도경자 후보 할아버지가 형제 사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도 장관은 역시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부장 몰라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아니, 다 알아요. 다 그래요? 알죠. 네. 자, 아무튼 이 부분은 도경자 후보가 다시 공개석상에 나와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허위 사실에 관한 문제일 수 있는 그런 사안이고 선관위가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나경원 의원 비서건 관련해서는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상당히 크던데 상대가 이제 중학생이라서 그런지 더 논란이 커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나경원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중학생이 SNS를 통해서 나경원 의원과 관련해서 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적어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 박모 비서와 몇 번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마찰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설명은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박 비서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자세히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나 의원과 박 비서의 사과가 있었지만 해당 중학생은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해당 네. 중학생의 입장이 또 추가로 오늘 나온 모양이죠? 네네. 네, 그렇군요. 자,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뭐 나 의원의 뭐 책임, 뭐 본인은 뭐 책임을 지겠다라는 입장을 좀 밝혔는데 자, 그리고요. 어제 관세청이 이제 조양호 회장 일가 밀수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압수수색했다고 그랬잖아요. 속보가 좀 나온 게 있어요? 예, 어제 뭐 2.5톤 분량의 압수품이었는데 박스 30상자에 나눠져 있었는데 현재 분석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이 관세청이 현물을 압수한 건 처음이라고 하네요. 어떤 물건인지는 함구를 하고 있는데 이 연합뉴스 보도 사진을 보면 추측이 가능합니다. 저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책상처럼 보이시죠? 저렇게 사진이 있고 리솜 데스크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뭐 덴마크 명품 가구라는데 우리 돈으로 저 모델이 한 184만 원짜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엔 또 DDA라는 코드명 무슨 영문 표기가 있는데 그러네요. DDA라고 적혀 있네요. 저게 바로 이제 조현아 씨를 뜻한다는 거죠. 이 또 다른 압수품 상자를 보면 크리스마스 용품, 추수감사절 용품이라고 적은 손글씨가 발견이 됐습니다. 보이죠, 저기?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들에 따르면 총수 일가를 의미하는 KIP, 그러니까 이 코리안에어 VIP라는 표시가 적힌 상자도 발견이 됐습니다. 조현아 씨 통화 내역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MBC 전직 아나운서 10명의 기자회견이 있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최 반장? 네, MBC가 지난 2016년 그리고 2017년 신입 아나운서를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선발을 했었는데요. 채용 자체는 정규직 전형과 동일한 과정이었습니다. 일단 계약직으로 뽑고 향후 정규직 아나운서로 전환해서 채용한다는 취지였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총파업 이후에 사장단이 교체가 되면서 사측의 정규직 전환 약속은 없던 일이 됐다는 거고요. 이들 계약직 아나운서 어제자로 해고가 됐다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포털에 저희 이름을 검색하면 저희는 적폐 아나운서라는 연관 검색어가 뜹니다. 그 적폐 아나운서라는 누명을 벗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신 반장, 적폐 아나운서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장겸 전 사장 시절에 뽑혔다는 이유만으로 현 경영진에게 의해서 적폐 세력으로 몰리고 있다는 건데 우리 역시 김장겸 전 사장한테 취업 상해를 당한 피해자들이다라고 취업 사기를 당했다. 네, 취업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지난해 파업에 동참하고 싶었지만 계약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노조에 가입할 수가 없었고 파업에 참여하지 말라는 당시 사측의 협박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현 사측이 일괄 해고를 한 건 좀 억울하다는 주장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취업 사기를 당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 경영진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어요, 양 반장? 예, 일단 MBC가 그 계약 해지를 앞두고요. 이들 아나운서한테 2018년 신입사원 공개 채용 때 재시험을 한번 보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들 아나운서가 시험을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 11명 중에 정규직 전환이 된 인원은 단 1명이었고 나머지 10명에게는 불합격 통보가 됐다. 그래서 2016년 입사자들은 지난 4월 그리고 2017년 입사자들은 바로 어제 회사를 떠났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MBC 입장도 나왔네요. 그러니까 오늘 퇴사한 아나운서들은 계약직 사원들로 해고가 아니라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퇴사했음을 알린다라는 그런 MBC의 입장도 조금 전에 나왔다는 그런 속보가 있네요. 자, 좋습니다. 일단 부당 해고가 아니라는 게 MBC의 공식적인 입장이네요. 자,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할게요. 나경원 비서 막말에 직원 교육 못한 게 불찰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강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이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이죠. 정치권도 전국의 주요 사찰들을 찾아가서 불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선거와 재보선 후보자 등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상태입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불심 잡기에 나선 정치권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재보선 대진표에 남아있는 변수 등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방선거와 재보선을 20여일 앞둔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정치권이 불심을 놓칠 리가 없죠. 서울 조계사에 홍준표, 유승민, 이정미 등 주요 정당 대표들이 집결했고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대구 동화사를 찾아갔습니다. 자, 이제 이틀 뒤면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누구보다도 불심 잡기가 다급한 건 후보들이겠죠. 서울시장 후보들도 조계사를 찾아서 이렇게 얼굴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 박원순, 김문수, 안철수, 이른바 빅3 후보들의 속내는 제각각일 겁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 박원순 후보, 이대로만 쭉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는 최근에 혹시 단일화라는 속내를 조금씩 내비치고 있죠. 안철수 후보 역시 굳이 한다면 내가 단일 후보라는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한다면 그래도 막판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안 후보의 미묘한 입장 변화가 주목이 됩니다. 안 후보 측은 최근에 당에서 단일화 압박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론조사상으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안 후보는 공개적으로 단일화 이야기를 꺼내진 않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는 게 안 후보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문바하고 태극기만 농축돼가지고 그 여론조사에 있다 보니 제가 당연히 3등하는 조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여론조사 조작 아니면 뭡니까? 자,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주장 아닙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소위 문바하고 태극기만 농축돼가지고 이런 게 여론조사 조작 아니면 뭡니까? 근데 여론조사가 안 믿어도 돼요. 왜 안 믿어도 되냐? 응답하는 사람들이 전부 문재인 지지층이에요. 네, 두 사람의 주장이 비슷하죠. 자,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어떤 근거로 여론조사 조작이라고 주장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중랑구에 장미축제를 하는데 거기에서 인파에 제가 둘러싸여가지고 100m 가는데 30분 넘게 걸렸습니다. 사진 찍어달라는 요청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마침 그 현장에 박원순 후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잡는 사람이 없어서 훌쩍 지나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장에선 내가 박원순 후보보다 인기가 더 많다라는 게 근거였습니다. 안 후보는 또 여론조사 문항과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바닥 민심은 다르다는 게 안 후보의 주장이죠. 역시 홍준표 대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홍 대표 역시 민심은 여론조사 결과와 판이하다는 주장을 한 적이 있죠. 바로 그 민심 현장을 홍 대표가 어제 찾아갔습니다. 나중에 민녀다. 나라 전체가 지금 다 지금 가라앉고 정말 70년 동안 먹고 살고 만들어내니까 이놈들이 3년 만에 이거 다 거들나게 생겼어. 자, 두 사람이 언뜻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안 후보가 당면한 현실이 좀 더 복잡해 보입니다. 외부에는 박원순, 김문수라는 상대가 있고 또 내부에는 유승민이라는 경쟁자와 다툼을 벌이고 있죠. 두 사람은 최근에 송파을 재보선 공천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는데 유 대표는 경선을, 안 후보는 손학규 선대위원장에 대한 전략 공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이 깨질 거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손 위원장의 생각이겠죠. 들어보시죠. 이제 당의 단합을 위해서,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박주선, 유승민 대표가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전부터나 지금이나 나설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다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손학규 위원장 특유의 선문답 같은 대답이었죠. 나설 생각이 없다면서도
승리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라고 했습니다. 정치권에선 결국 나를 추대해달라는 뜻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은 모두 12곳, 대부분 정치 신인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대진표도 거의 완성돼 가고 있죠. 사실상 송파 을의 바른미래당 후보만 남아 있습니다. 손 위원장이 추대 형식으로 선거에 뛰어든다면 거물급의 등장으로 판은 커지겠지만 바른미래당의 당내 갈등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론조사 결과를 못 믿겠다는 홍준표 대표와 안철수 후보에게 띄우는 음악입니다. 정치가 음악을 만났을 때. 내 모습들이 불안해 이상하다 난 너무 행복한데 이상하다 난 웃고 있긴 한데 자꾸만 네, 박효신의 이상하다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나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가 한 목소리로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바닥 민심은 좋은데 여론조사 결과가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여론 조작이라는 주장까지 매우 비슷합니다. 물론 과거 선거에서 여론조사가 빗나갔던 적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일반 국민들이 응답한 결과를 놓고 조작이라고까지 주장하는 것,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해 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불심 잡기 나선 정치권, 드러나는 재보선 윤곽입니다. 네, 이틀 뒤면 이제 지방선거, 재보선 후보자 등록이 시작이 되잖아요. 지방선거는 물론 당연히 중요하고요. 지금 이번에 재보선이 거의 미니 총선급이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했는데, 앞으로 이제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재보선이 더 크다, 이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재보선이 지방선거랑 함께 치러지는 데다가 한반도 이슈에 밀려서 좀 주목도가 떨어지긴 합니다만, 전국에 미칠 파급력은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의회 권력의 첫 경쟁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개혁 입법과 국회의장 선출을 주도하는 원내 일당의 향배, 또 정계 개편 방향 등을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 반장, 지금 이제 여야 모두 후보자 선정은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죠? 그렇습니다. 여야 모두 사실상 후보 공천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재보선이 모두 12곳에서 치러지게 되는데, 민주당은 경북 김천을 제외한 11곳에서 공천을 완료했습니다. 김천도 후보 등록일 전까지는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고요. 자유한국당은 광주 서구갑, 그리고 전남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의 후보자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까지도 이 지역에서 마땅한 후보자를 찾지 못했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서 공천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볼 때 서울 송파을에서 바른미래당 후보를 확정하면 사실상 여야 대진표가 완성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후보자들 면면을 보면요, 정치권에서 오래 활동한 그런 이른바 거물급은 눈에 많이는 안 띄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 송파을 같은 경우만 봐도 민주당의 삼선 의원 출신 최재성 후보를 제외하면 자유한국당 이제 막 정치에 입문한 배현진 전 MBC 앵커 후보고요. 보통 이렇게 재보선은 거물급들이 정계복귀 무대로 활용하는 때가 많았는데, 맞아요. 예, 이번엔 조금 확실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네, 그래서 관심이 가는 게 아무래도 송파을의 바른미래당 후보로 최종 누가 낙점이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현재 바른미래당은 송파을 공천 문제로 좀 갈등을 빚고 있는데, 크게 보면 안철수계와 유승민계가 맞붙은 상황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손학규 선대위원장에 대한 전략 공천을 주장하는 데 반해 유승민 대표는 원칙대로 경선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죠. 네, 실제로 지난 19일부터 4일간 이미 예비 후보로 등록한 2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경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유 대표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고위에 올려서 확정을 짓겠다는 방침인데, 이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경선에서 확정된 후보라고 해도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면 이 사후에라도 전략 공천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학규 위원장은요, 나설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잖아요. 정 반장. 네. 그럼 불출마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말을 좀 잘 들어봐야 됩니다. 뉘앙스가 좀 묘한데요. 뉘앙스? 예, 손 위원장의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당의 어려움을 생각을 해서 제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제 당의 단합을 위해서,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박주선, 유승민 대표가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전부터나 지금이나 나설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다 얘기를 한 겁니다.
지도부로부터 출마 요청이 있으면 이제 그 정도로 하죠. 또. 자, 들으신 것처럼 어디에도 명확하게 나는 불출마한다라고 언급한 대목은 없습니다. 출마 요청이 있으면 나가겠느냐라고 물었더니 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설 생각이 없다는 말도 송파울 선거에 나설 생각이 없다는 걸로도 뭐 해석이 되겠지만 한편으로 내가 나서서 공천을 달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손 위원장이 당이 알아서 추대해달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손 위원장이 강전에 머물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특유의 선문답 같은 답을 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더라고요. 만덕산 얘기. 맞아요. 네. 그 일단 뭐 이번 송파울 카드 뭐 나쁘지 않습니다. 손 위원장 개인적으로 봐서요.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 복심이라는 최재성 만약 후보를 이긴다면 그야말로 그동안의 공백을 깨고 정치적으로는 재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부활하는 의미가 있겠죠. 때문에 내심 추대를 바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미 뭐 경선은 진행이 됐고 유승민 대표가 경선 결과대로 공천을 한다는 확정한다는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안철수계 쪽에서 더 이상 전략 공천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전략공천을 밀어붙였다간 지방선거와 재보선을 앞두고 당이 양분될 우려까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하태경 최고위원에 따르면요. 지난 18일 밤에 열린 비공개 최고위에서 우선 경선 결과가 나오면 전략공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손 위원장에 대한 전략공천 가능성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박종진 예비후보가 어제 속초노순가 어디 뛰어들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오늘 서울시장 주요 후보들이요.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 날 그 봉축 법요식이라고 하죠. 거기에 참석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주요 정당 대표들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들 모두 법요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가능성을 슬쩍 내비치면서 야권 단일화가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 오늘도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다친 건 아니다라는 언급을 기자들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당 박원순 후보가 오늘 법요식 현장에서 야권 단일화 관련 질문을 받고 야권 단일화는 그쪽 사정이니 나는 알 수가 없다. 시민들 마음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만 답을 했습니다. 나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뉘앙스죠. 네, 그러니까 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나 자신과의 싸움으로 생각한다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단일화 움직임이 있는 건 분명하니까요. 저희가 상황을 좀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요. 네, 여야 부처님 오신 날 맞아 일제히 불심 공약으로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소원 정치의 강정입니다. 유명 유튜버 양예원 씨가 3년 전에 한 스튜디오에서 피팅 모델 촬영을 하면서 집단 성추행을 당했고 또 그 사진이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사건. 지난 며칠 전에 양원모 반장 발제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오늘 해당 스튜디오 실장과 동호인 모집책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했습니다. 그 소환 장면부터 보시죠. 종합적인 분위기 있었나요? 있었는지 성추행하신 거 혐의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실장님, 실장님이시죠? 실장님 말씀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한번 인터뷰 했었는데 말씀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주로 어떤 내용 이야기하실 건지. 네, 보신 것처럼 스튜디오 실장 A씨는 매우 급하게 경찰서로 뛰어들어갑니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진 않았지만 A씨는 그동안 합의에 의한 촬영이었고 현장에서 성추행은 없었으며 사진이 유포된 건 자신과 무관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찰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호회에서 모델을 고용해 비공개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처음 계약과 달리 고수위의 노출을 요구하거나 사진이 유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이트가 동호회나 아마추어 사진사들이 모델을 찾는 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가면을 쓴다, 사진 유출은 없다, 계약서 쓴다 이렇게 공지하지만 약속을 어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촬영들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자 사이트들마다 촬영 공지를 제한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런 비공개 동호회 촬영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피해자 모델분들에게 제보를 받았었는데 보통은 그냥 프로필 사진을 찍는다 아니면 피팅 사진을 찍는다라고 해서 가잖아요. 근데 갔는데 피해자 양영원 씨 분처럼 뭐 티팬티를 준다거나 아니면 엉덩이가 겨우 가려질 정도의 짧은 치마를 입힌다거나 어떤 모델분 증언에 따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촬영을 하려고 너 때문에 시간과 돈을 벌었는데 네가 지금 여기서 가면 이 사람들이 낸 돈을 다 물어내야 한다 라는 식으로 압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성인 여성뿐 아니라 미성년자를 속여서 사진을 찍고 그것을 파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그때 나이가 중학생이셨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상한 패티시를 가진 사람들에게 사진을 팔기 위해서 사진을 찍은 것이었고 몇 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런 사이트에 돈을 받으면서 팔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나이 어린 여학생의 특정 부위, 뭐 발이면 발, 뭐 아니면 손목, 아니면 다른 부위가 될 수도 있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한 환상이나 그런 성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게 사진을 파는 거를 그런 식으로 속여서 사진을 찍게 한 거죠. 실제로 한 미성년자 모델이 자신도 양 씨와 같은 피해를 당했다며 SNS에 폭로했고 2명의 사진 모델은 비공개 촬영 때 찍힌 사진이 온라인과 음란 사이트에 유포되는 피해를 당했다며 어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성인 여성뿐 아니라 미성년자들까지도 성범죄 대상이 될 수 있는 비공개 촬영에 동의 없는 노출과 강요, 사진의 유출 등 이 피해가 없도록 하는 건 당연합니다.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경찰의 신속한 수사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우리 빼고 떠난 기자단, 남북관계는 어디로입니다. 아까 청와대 발제에서도 다뤘지만은 우리 기자단이 끝내 북한행 비행기를 타지 못했습니다. 이 사진은 외신 기자를 태운 고려항공 여객기가 베이징 공강을 막 출발한 모습인데요. 이 장면을 바라보는 한국 언론 대표단과 우리 정부 관계자들의 마음은 꽤나 복잡했을 겁니다.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 때를 돌이켜보면은 이렇게 갑자기 변해버린 남북 관계가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새벽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내일 정치부 회의에서 긍정적인 소식들을 많이 전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해보면서 비록 여기에 타지는 못했지만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 또한 진정성 있는 비핵화의 출발선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정치부 회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공휴일인데 고생 많았고요. 신반장 내일 새벽에 연락할게요. 네, 남북 여기 한미 정상회담. 네, 꼭 자도 돼요. 신반장은.